이 책은 우리 피로의 원인을 뇌에서 찾고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피로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특히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같은 뇌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집에 있으니까 푹 자고 푹 쉬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고민해왔던 지점이 만성피로였거든요. 잠도 푹 자고 영양제도 먹고 또 운동을 등록해서 다녀봐도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금방 또 피곤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나이가 있어도 꾸준히 어떤 체력 관리를 잘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지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건강하고 즐겁게 일하려면 지금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피로에 관한 책들을 조금씩 사모았었는데요. 이 몇 권을 시리즈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피로 시리즈. 첫 번째 책은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한쪽 얘기만 너무 들어도 맹신하게 되는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다음 시간에 소개할 책은 근육의 관점에서 피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 박사님인 이시영 선생님이 쓰셨어요. 저는 이 책을 바탕으로 이시영 선생님의 의견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니 참고만 해주세요. 책에서는 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신경과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율신경계, 미토콘드리아와 활성산소, 세로토닌과 옥시토닌, 이들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지고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좀 더 거시적으로 왜 한국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었나를 설명하면서 도파민을 설명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보상을 얻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돼요. 신나고 의욕이 넘쳐서 이른바 의욕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은 끝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뇌에게 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봐도 이만하면 됐지 싶은데 더 해야 돼, 더 성취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한 결과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경쟁의 연속으로 향합니다. 도파민 중독이죠. 도파민은 공짜가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덤비고 도전하고 전투에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도파민이 우리를 계속해서 일하게 한다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어딘가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신경이 있는데요.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체성신경과 내 의지대로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은 주로 내장기관에 분포하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이 교감신경은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 활성화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 활성화됩니다. 격한 운동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팔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내장기관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두 신경이 서로 교차하는 비율은 7대3 정도라고 해요. 낮에는 교감신경이 70% 활성화돼 있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70대 교감신경 30 정도로 70대 30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번갈아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일하고 하루 종일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속되는 거죠.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기분이 상하고 불안, 초조, 우울해집니다.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 즉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시상하부에 있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뇌피로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피로는 신체의 피로와 같이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별개로 따로 누적되게 되고, 이러한 뇌피로는 피로감 없는 피로로 몸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많이 누적되면 과로사까지 갈 수 있죠. 무엇보다 아무리 쉬어도 육체적으로는 피로가 풀려도 뇌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뇌가 피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의 혹사를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주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조건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깨끗한 혈액과 튼튼한 혈관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혈액의 질은 장에서 결정되는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내장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을 해줘야 깨끗한 혈액도 만들어집니다. 또 교감 신경이 우위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혈액의 순환이 활발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싸울 때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잖아요. 권투 선수들도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부교감 신경을 높여줘야 혈관이 튼튼해지고 모세혈 혈관까지 신축성과 유연성이 활발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자율신경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른 요소인 뇌의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NM이라든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뇌피로 회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의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뇌피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뇌가 완전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꿈이 거의 없는 비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은 90분을 주기로 하룻밤에 4-5번 정도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첫 잠에서 우리는 가장 깊게 자고 뇌의 파장이 가장 느린 서파가 생성이 되는데 뇌피로는 주로 이때 회복됩니다. 반면 꿈을 꾸는 렘수면 때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의 신체적인 피로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또 수면을 하는 동안 뇌 척수액이 세정액으로 작용해서 뇌피로인자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씻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첫잠 90분이 수면의 제1사이클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잠을 깨우거나 잠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첫 사이클이 밤새 수면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시영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면의 규칙은 3가지입니다. 밤 11시 취침, 아시침 6시 전 기상, 점심 후 낮잠 20분. 이 3가지가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7시간이면 충분히 자는 것 같긴 한데 늦게 자는 우리들에게는 6시 이전에 일어나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하지만 잠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합니다. 아까 90분의 사이클 중에 새벽으로 갈수록 잠의 질은 떨어지고 마지막 새벽잠 2시간은 자던지 안 자던지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 장식용 잠이라고 해요. 따라서 전날 피곤했다고 굳이 많이 잘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차라리 규칙적인 게 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잠 90분이다. 그런데 이 90분을 잘 자기 위해서도 꿀팁이 있습니다. 잠을 자기 90분 전에 41도 정도의 물에서 10분 정도 반신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 잠을 자기 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비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되도록 졸라맨 자세로 근육의 힘을 빼고 몸을 이완합니다. 규칙적인 습관과 잠의 질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호흡과 명상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호흡이 얇고 짧아집니다.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해 웅크리게 되고 그러면 폐가 완전히 열리지 못해 안에 탄산가스가 쌓여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 긴장한 상태의 우리의 호흡입니다. 이를 부교감신경 우위로 바꿔야 하는데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조용하고 가늘게 입으로 숨을 내쉬는 거죠. 이렇게 호흡만 천천히 제대로 해도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나오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앞에서 잠깐 DNM 얘기도 했는데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뇌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에너지거든요. 자기 전에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는 상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신경회로가 뇌의 60에서 80%까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뇌피로의 주요 원인이겠죠. 명상을 하게 되면 이 DNM을 꺼주게 되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지치지 않는 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어컨과 히터를 발명하면서 온도를 조절할 일이 많지 않아졌고 또 탈 것을 발명하면서 우리는 걸을 일도 없어지고 숨이 가빠서 조절해줄 일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은 퇴화하고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은 일상에서의 교감신경 우위랑 또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꾸중을 들으면 자리에 와서도 그게 계속 생각나고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게 교감신경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율신경계를 강화해서 스트레스의 내성을 높이는 건데요.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 그럴만한 직관적인 것들이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안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조금씩 자주 움직이기. 앉아서 일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기지개도 켜고 목도 돌려주고 자세를 바꿔주는 거죠. 집안일을 할 때는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식기세척기 같은 건 안 되겠죠. 우리가 직접 재료를 씻고 손질하고 다듬고 이러한 활동들이 그 자율신경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단을 걷는 거나 막 이렇게 조깅과 워킹의 중간 버전으로 빨리 걷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계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천천히 먹는 것,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먹는 것은 부교감신경 우위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으면 그런 부교감신경 우위가 안 되겠죠. 또 자극적인 음식, 캡사이신, 카페인 같은 것들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커피나 자극적인 음식들 지양해주는 거 좋고 탄산음료도 안 마시는 게 좋겠죠. 들으면 또 다 그럴만한데 쉽지 않은 일들 있죠? 겨울에는 살짝 얇게 입어주거나 난방을 줄여주고 여름에는 좀 더 이렇게 긴팔을 입어주면서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 그래야 자율신경이 우리의 몸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반신욕,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은 자율신경계를 튼튼하게 합니다. 사실 이 책에 그렇게 피로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디테일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 더 많이 얘기해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일상에서 부교감신경 우위를 유지하자 이런 주문을 외우게 되더라고요. 특히 자기 전이나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좀 마음이 조급 불안해질 때 그런 주문이 저한테 효과적이었는데요. 내가 피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몸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내 피로를 쌓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얻고 나니까 그것만으로도 한결 효과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야생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했던 습관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 건강, 우리 몸의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